1984년 제3부 1. 윈스턴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어쩌면 사랑부에 와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그는 천장이 높고 새하얀 사기 타일을 붙여놓은 번쩍이는 벽에 창문 하나 달리지 않은 감방에 갇혀 있었다. 은폐등에서 차가운 빛이 흘러나오고 환기를 시켜주는 걸로 생각되는 낮게 윙윙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겨우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수 있을 정도의 벤치나 선반 같은 것이 문 있는 곳만 제외하고 벽을 따라 붙어 있었는데 문 맞은편의 목재 좌석이 달리지 않은 변기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리고 사방벽에 텔레스크린이 한 개씩 부착되어 있었다. 배가 살살 아팠다. 꽉 잠근 죄수 고승차에 실려 왔을 때부터 계속 배가 아팠다. 게다가 의장을 마구 잡아 뜯는 것 같으니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중독감을 느꼈다. 식사를 한 지가 24시간, 아니 어쩌면 36시간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그를 체포한 때가 아침인지 저녁인지를 아직까지 알 수 없었다. 아마 그것은 결코 밝혀내지 못할 것이다. 체포된 이래 한 번도 음식을 입에 대본 적이 없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깍지 끼고 될 수 있는 한 움직이지 않은 채 좁은 벤치에 걸터 앉아 있었다. 벌써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방법을 배웠다. 무심코 몸을 움직이기만 해도 텔레스크린에서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갈망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해졌다. 무엇보다도 그가 열망하는 것은 빵 한 조각이었다. 그는 자기가 입고 있는 제복의 호주머니에 약간의 빵 부스러기가 들어있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호주머니에는 꽤 큰 빵 조각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가끔 뭔가가 다리를 간지리는 듯한 감각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그걸 찾아내자는 유혹에 휘말려 두려움도 잊은 채 호주머니 속에 살며시 손을 집어넣었다. 스미스! 텔레스크린에서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다. 6079번 윈스턴 스미스! 감방에선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가? 그는 다시 무릎 위에 손을 포개고 가만히 앉아있었다. 이곳으로 끌려오기 전에 그는 일반 감옥인지 결산소에 임시유치장인지 모를 그런 곳에 갇혀있었다. 그곳에서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무튼 몇 시간은 되었다. 시계도 없고 햇빛마저 구경할 수 없어서 시간을 측정하기란 어려웠다. 그곳은 시끄럽고 지독한 악취가 풍기는 곳이었다. 처음 들어간 감방은 지금의 감방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몹시 불결하고 항상 10명 내지 15명이 사람들로 붐볐다. 그 감방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범죄자였지만 그 중에는 정치범도 몇 명 끼어 있었다. 그는 더러운 몸뚱이들에 떠밀려 조용히 벽에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공포와 복통에 짓눌려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야 당원 범죄자와 일반 범죄자 사이에는 그 태도에 있어 놀랄만한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당원 범죄자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일반 범죄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품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은 간수에게 욕지거리를 퍼부었고 소지품을 압수당했을 때는 그걸 되찾으려고 사납게 덤벼들었으며 마룻바닥에 음탕한 낙서를 휘갈기는가 하면
옷 속에 감쪽같이 숨겨둔 음식을 먹고 텔레스크린에서 질서를 지키라고 명령해도 거기에 대고 악담을 퍼붓다. 한편 그들 중에 몇 사람은 간수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인지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 부르고 문의 감시구멍을 통해 담배를 얻어 피우려고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기도 했다. 간수들 역시 죄수를 거치게 다뤄야 할 때에도 일반 범죄자들에겐 특별히 너그럽게 대어주었다. 대다수의 죄수들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는 탓인지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떠들었다. 강제 수용소에서는 서신만 잘하고 줄만 잘 잡으면 걱정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곳에는 온갖 종류의 뇌물과 정실과 협박이 난무하고 동성애와 간통과 감자로 직류한 밀주까지 있다는 것이었다. 일반 범죄자 중에서도 강도와 살인범만이 그 중에 계급 귀족을 형성했고 특별한 신뢰를 받았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일은 정치범에게 맡겨졌다. 감방 안에는 갖가지 종류의 범죄자들이 끊임없이 들락거렸다. 마약 행상, 존도둑, 강도, 암거래상, 주정뱅이, 매춘부도 있었다. 몇 명의 알코올, 주인도자는 몹시 난폭해서 여럿이 합세하여 짓눌러야만 했다. 60세쯤 된 체구가 매우 높은 노파는 커다란 젓갈손을 벌렁이며 사납게 몸부림치는 바람에 수많은 흰 머리카락이 풀어 헤쳐진 채 4명의 간수들에게 사지를 들려 끌려오면서도 발길질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간수들이 마구 발길질을 하는 노파의 부츠를 벗긴 다음 그녀를 윈스턴의 무릎에다 집어던지는 바람에 넓적다리 뼈가 으스러지는 줄 알았다. 노파는 금방 벌떡 일어나더니 에이 개자식들! 하고 온 간수들의 등 뒤에다 대고 악다구니를 썼다. 이윽고 노파는 뭔가 불편한 곳에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윈스턴의 무릎에서 미끄러져 벤치에 앉았다. 이쁘게 미안하후. 그녀가 말했다. 일부러 앉은 게 아니라 저 녀석들이 내팽개쳐 버린 거라우. 글쎄 놈들은 여자를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못할까. 노파는 말을 멈추더니 가슴을 두드리고 투름을 했다. 용서하구려.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녀는 앞으로 몸을 숙이고는 마룻바닥에다 잔뜩 토했다. 토하고 나니 한결 후련하군. 그녀는 눈을 감고 몸을 뒤로 기댔다. 정말이지 견딜 수가 없었어. 토해버리니 속이 이렇게 시원한걸. 생기를 되찾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윈스턴을 보고는 금방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노파는 굵직한 팔로 그의 어깨를 끌어 안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는 맥주 냄새와 메스크라운 냄새를 풍기며 그의 얼굴에다 대고 숨을 몰아쉬었다. 이봐요, 당신의 이름이 뭐지? 그녀가 물었다. 스미스라고 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스미스? 그거 참 우습군. 내 이름도 스미스인데. 그러고는 다정하게 덧붙였다. 어쩜 내가 당신 어미인지도 모르겠군. 어쩌면 이 여자가 내 어머니인지도 모른다. 윈스턴은 혼자 생각했다. 나이와 몸집이 어머니와 비슷했다. 누구든지 강제로든 수용소에서 20년을 보내고 나면 이렇게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다. 일반 범죄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치범을 무시했다. 그들은 정치범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경멸하는 투로 정상배라고 불렀다. 당의 범죄자들은 또 그들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기를 두려워했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더욱 두려워했다. 다만 꼭 한 번 두 여자 당원이 벤치에 나란히 붙어앉아 몇 마디 급히 속삭이는 소리를 엿들었다. 특히 백일호실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이 그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2~3시간 전인 것 같았다. 뱃속에 희미한 통증이 좀처럼 가시지 않을 뿐더러 이따금 좀 나았다가 더 심해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생각도 확장되었다 수축되었다 했다. 복통이 심해질 때는 통증 그 자체와 음식에 대한 갈망밖에는 생각나지 않았다. 대신 복통이 가실 때는 무서운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앞으로 그에게 닥칠 일을 상상하다 보면 심장이 몹시 뛰고 숨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다. 곤봉이 그의 팔꿈치를 후려치고 진 박힌 구두가 정강이를 걷어차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마룻바닥을 기어다니며 부러진 이빨 사이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 줄리아를 생각할 경황은 거의 없었다. 그녀에게 생각을 집중시킬 수 없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므로 배신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뻔히 알고 있는 수학 공식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제는 그녀에게 사랑을 느낄 수도 없었고 그녀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걱정조차 되지 않았다. 오히려 깜빡이며 꺼져가는 불꽃 같은 희망을 품고 오브라이언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했다. 오브라이언은 분명히 그가 체포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형제단은 같은 조직원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면도날이라는 것이 있었다. 가능하다면 면도날을 보내줄지도 모른다. 간수들이 감방 안으로 몰려온다 하더라도 5초의 시간 여유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다. 면도날은 일종의 타는 듯한 냉혹성으로 살 속에 파고들 것이며 그 면도날을 쥐고 있는 손가락만으로도 뼈있는 부분까지 잘라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아픈 몸에 갖가지 상념이 되살아났고 아주 희미한 통증에도 그의 육신은 움츠러들며 떨렸다.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면도날을 사용하게 될지 자신이 없었다. 마지막 순간에 틀림없이 고문밖에 남는 게 없다 하더라도 최후의 10분이라는 삶을 순간순간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오히려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가끔 그는 감방 안의 벽에 붙어있는 타일 벽돌의 수를 애써 헤아려 봤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항상 똑같은 장소에서 그만 어디까지 샜는지 잊어버리곤 했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며칠 몇 시인가 하는 생각이 더 자주 떠올랐다. 때로는 지금이 환한 대낮일 거라고 생각했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칠흑 같은 밤중일 거라고 믿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절대로 전기가 꺼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곳이야말로 어둠이 없는 곳이었다. 이제야 왜 오브라이언이 그런 암시를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사랑부의 건물에는 창문이 없었다. 그가 들어있는 감방이 건물의 한가운데에 있는지 아니면 외벽 쪽에 맞닿아 있는지 혹은 지하 10층인지 지상 30층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상상 속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그가 지금 허공 높이 앉아 있는지 아니면 지하 깊숙이 처박혀 있는지를 육감에 의해서 알아맞히려고 가지내를 썼다. 바깥에서 저벅거리는 구둣발 소리가 들렸다.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말쑥한 제복을 차려입은 젊은 장교가 날렵하게 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가죽옷이 온통 번쩍이고 깎아놓은 것처럼 다듬은 창백한 얼굴이 마치 밀랍의 가면을 연상시켰다. 그는 밖에 서 있는 간수들에게 끌고 온 제수를 데려오라고 손짓했다. 시인 앰플포스가 비실거리며 감방 안으로 들어왔다. 문이 다시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앰플포스는 거기에 빠져나갈 문이 또 한 군데 있다는 듯 이쪽 저쪽으로 한두 번 멈칫거리며 움직이더니 이제는 감방 안을 이리저리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윈스턴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것 같았다. 그의 불안한 눈은 윈스턴의 머리 위 1m쯤 높이의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신발도 신고 있지 않아서 크고 더러운 발가락이 구멍 뚫린 양말 사이로 삐죽기 나와 있었다.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텁수룩한 수염이 광대뼈까지 덮고 있어서 덩치만 큰 허약한 체구와 신경질적인 몸놀림에 걸맞게 악당 같은 인상을 풍겼다. 윈스턴은 무기력한 상태에서 약간 몸을 일으켜 세웠다. 텔레스크린에서 호통을 치더라도 앰플포스에게
말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앰플포스가 면도날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앰플포스, 그가 불렀다. 텔레스크린에서는 아무런 호통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앰플포스는 멈칫거리더니 약간 놀라는 기색이었다. 그의 시선이 저절로 천천히 윈스턴에게 쏠렸다. 아, 스미스, 자네도 역시. 그가 소리쳤다. 어떻게 해서 이곳에 들어왔지? 사실은 말일세. 그는 윈스턴의 맞은편 벤치에 엉거주춤 앉았다. 죄래야 단 한 가지밖에 없지 않겠나? 글쎄, 그 죄를 범했단 말인가? 그런 것 같아. 그는 무언가를 기억해드려는 듯 한 손을 이마에 대고 잠시 동안 관자놀이를 눌렀다. 이런 일이 있었지. 그는 맥없이 얘기를 꺼냈다. 한 가지 일이 생각나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강솔한 짓이었어. 우린 키플링의 최종판 시집을 만들고 있었다. 난 맨 끝줄에 있는 신이란 낱마늘을 그대로 남겨뒀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는 얼굴을 들어 윈스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분연히 덧붙였다. 그 줄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 가부는 장대였다네. 우리 언어를 전부 뒤져봐도 장대에 운이 맞는 말은 12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네도 알지. 그것 때문에 며칠을 두고 골머리를 앓았다니. 그래도 다른 운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어. 그의 얼굴 표정이 바뀌었다. 그 얼굴에 범민이 스쳐 지나가자 잠시 동안 환희로 빛났다. 일종의 지적인 다사로움이 아무 쓸모도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현악자의 주리공이 그 지저분하고 덥수룩한 펄브스니의 얼굴에서 빛났다. 자네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앰플포스가 말했다. 영어에 운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원시의 역사가 한정되어 버렸다는 사실 말일세. 아니다. 윈스턴의 머릿속에는 그런 특수한 생각이 떠오른 적이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그런 일이 중요하다거나 흥미있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오늘이 몇 시인지 아는가? 윈스턴이 물었다. 앰플포스가 다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난 그런 건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 그들이 나를 체포한 것은 이틀 전이었어. 아니, 사흘 되었는지도 몰라. 그의 시선은 어딘가에 창문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지 벽 위에 따라 더듬어 올라갔다. 이곳에서는 밤이나 낮이나 매한가지 있어. 여기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계산하는지 모르겠어. 그들은 몇 분 동안 종작 없이 이야기를 짓거렸는데 그때 갑자기 텔레스크린에서 조용히 하라고 호통 소리가 들렸다. 윈스턴은 두 손을 포개고 조용히 앉아있었다. 앰플포스는 저기가 너무 커서 비좁은 벤치에 편안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여인 손을 양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쥐었다 폈다 하며 안전보장을 줬다. 텔레스크린에서 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시간이 흘러갔다. 20분이 지나갔는지 1시간이 지나갔는지 분간하기가 힘들었다. 다시 한번 바깥에서 구둣과의 소리가 들려왔다. 윈스턴의 내장이 쇠어들었다. 곧 바로 당장에 어쩌면 5분 내에 아니 지금 이 순간에 그 구둣발이 이제 내 차례라고 이 차례라고 알리러 온 것만 같았다. 문이 열렸다. 냉혹한 얼굴의 젊은 장교가 감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잽싼 손짓으로 앰플포스를 가리켰다. 101호실. 장교가 소리쳤다. 앰플포스는 간수들 사이에 끼어 얼빠진 듯이 걸어나갔다. 그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았다.
배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다. 똑같은 소음을 따라 빙글빙글 도는 공처럼 그의 마음도 똑같은 궤도를 따라 자꾸만 천천히 돌고 있었다. 그에게는 단지 6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뱃속의 통증, 한 조각의 빵, 피와 비명, 오브라이언, 줄리아, 연도날. 그의 창자 속에서 다시 한번 경련이 일어났다. 묵직한 구둣발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문이 열면서 새로운 공기에 실려 지독한 식은땀 냄새가 풍겨왔다. 파슨스가 감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카키색 반바지에 스포츠 셔츠 차림이었다. 이번에는 자기도 모르게 윈스턴이 깜짝 놀랐다. 자네가 어떻게 여길... 윈스턴이 중얼거렸다. 파슨스는 단 한 번 윈스턴을 힐끗 쳐다보았는데 그 눈길에는 관심이나 놀라움 같은 것은 없었고 곤혹스러움만이 엿보였다. 그는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는 듯이 감방안을 수선스럽게 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짤막한 무릎을 고치 세울 때마다 분명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허공 저쪽에 무엇인가를 노려보고 있었다. 자넨 무슨 일로 들어왔지? 윈스턴이 물었다. 사상죄야.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파슨스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죄를 완전히 시인하면서도 자기에게 그런 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어떤 두려움이 깃들여 있었다. 그는 윈스턴 앞에 멈춰서서 열심히 호소하기 시작했다. 여보게, 내가 총살당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오직 생각뿐이지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면 총살하지 않겠지. 자네라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어느 정도 사정을 참작해 주리라고 믿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야. 그분들이 내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 자네도 내가 어떤 인물인지 알 걸세.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더라도 난 절대 나쁜 놈이 아니야. 물론 뒷면은 좋지 않지만 열성적이었어. 난 당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렇지 않은가? 한 5년쯤 콩밥을 먹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아니면 10년쯤? 나 같은 놈은 노동 수용소에서 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일세. 꼭 한 번 탈선한 걸 가지고 총살이야 않겠지. 유죄인가? 윈스턴이 물었다. 물론 유죄지. 파슨스는 텔레스크린을 비굴한 눈초리로 슬쩍 쳐다보면서 소리쳤다. 당이 죄 없는 사람을 체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 그의 개구리 같은 얼굴이 침착해지면서 약간 경건한 표정까지 띄었다. 여보게, 사상죄란 무서운 죄야. 그는 훈계조로 덧붙였다. 그야말로 교활한 짓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 죄를 말려들거든. 내가 어떻게 그 죄를 빠져들었는지 알겠나? 잠든 사이에 그랬어. 그래, 정말이야. 난 나한테 맡겨진 일을 완수하려고 최선을 다했지.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깃들이게 된 것을 전혀 모르고서 말이야. 그래서 급기야 잠을 자면서 헛소리를 하게 됐다니. 뭐라고 장꼬레대를 했는지 아나? 그는 마치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음탕한 말을 꺼내지 않을 수 없는 의사처럼 음성을 낮췄다. 빅브라더를 타도하라. 그래, 난 그런 소리를 했다네. 그것도 자꾸 되풀이해서 한 모양이야. 여보게, 자네와 나 사이니까 하는 말이네만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잡혀온 게 오히려 다행이야. 법정에 서기 전에 신문하는 양반들한테 뭐라고 말할 작정인지 알겠나? 고맙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셈이야. 누가 자네를 고발했지? 윈스턴이 물었다. 내 어린 딸년이었어. 파슨스는 일종의 씁쓸해한 자만심을 갖고 말했다. 그 애가 열쇠구멍으로 엿들었다네. 내가 잠꼬대하는 소리를 듣고 다음날 경찰한테 고자질했지. 7살 배기 치고는 꽤 똑똑하자는가. 그 애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해서 전혀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않네. 사실 그 애가 자랑스러워. 아무튼 그 애를 건전하게 길렀다는 걸 증명한 셈이야. 그는 몇 번 수선스럽게 왔다 갔다 하더니 배변을 보고 싶은지 변기 쪽으로 자꾸 시선을 던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반바지를 끌어내렸다. 여보게, 실례하겠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대변이 마려워서 말이야. 그는 커다란 엉덩이로 드러내고 방귀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윈스턴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스미스! 텔레스크린에서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다. 6079번 윈스턴 스미스! 얼굴에서 손 떼라. 안방에서는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윈스턴은 얼굴에서 손을 떼었다. 파슨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엄청나게 대변을 봤다. 대변을 보고 나서야 변기가 고장난 것을 알았다. 안방 안에선 그 후 몇 시간 동안 지독한 뿌린내가 났다. 파슨스가 딴 방으로 옮겨갔다. 이상하게도 많은 죄수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여자에서 하나는 101호실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몸을 움직이며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가 이곳에 끌려온 것이 아침이었다면 지금 오후쯤 되었을 것이고 그 시간이 오후였다면 한밤중일 것이다. 감방에는 이제 남녀 앞에서 6명의 죄수가 있었다. 모두 다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윈스턴의 맞은편에는 몸집이 크지만 해를 끼치지 않는 설치류같이 턱이 없고 얼굴이 뾰족한 사나이가 앉아 있었다. 한점 투성이의 살찐 볼이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왠지 음식물을 잔뜩 입 속에 넣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투명한 잿빛 눈은 겁에 질려 사람들의 얼굴을 더듬어 나가다가 다른 사람과 시선이 마주치면 얼른 돌려버리곤 했다. 문이 열리면서 또 한 사람의 죄수가 들어왔는데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윈스턴은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쳤다. 그는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외모의 기술자 같았다. 그러나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앙상하게 여윈 얼굴이었다. 마치 해골 같았다. 너무나 여인 탓에 입과 눈이 어울리지 않게 커 보였으며 그 눈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대한 억누를 길 없는 살기를 품은 듯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나이는 윈스턴과 약간 떨어진 벤치에 앉아있었다. 윈스턴은 두 번 다시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러나 술포통으로 일그러진 해골 같은 얼굴을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 듯 마음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문득 그는 무엇이 원인인가를 깨달았다. 그 사나이는 빈조일임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똑같은 생각이 감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전해진 것 같았다. 벤치 주변에 약간의 동요가 일어났다. 턱이 없는 사나이가 해골 같은 사나이의 얼굴 쪽으로 눈길을 줬다가 무슨 죄나 진 듯이 시선을 돌려버렸지만 다시 억제하지 못한 채 그쪽으로 시선을 보내는 것이었다. 이내 그는 앉은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몸을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는 일어나서 감방 안을 보기 흉하게 비실거리며 걸어다니다가 제복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거무스레한 빵 한 조각을 꺼내 어색해하며 해골 같은 얼굴의 사나이에게 내밀었다. 그때 텔레스크린에서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사나운 소환 소리가 퍼져나왔다. 턱이 없는 사나이는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고 해골 같은 사나이는 그런 선물을 거절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시위라고 하려는 듯이 재빨리 두 손으로 등기를 돌렸다. 범스텝! 텔레스크린에서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2713번 범스테드 제이! 그 빵 조각을 내버려라! 턱이 없는 사나이는 빵을 바닥에다 떨어뜨렸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 텔레스크린의 목소리가 말했다. 왼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움직이지 말아라. 턱이 없는 사나이는 그 명령에 순순히 복종했다. 그의 자루처럼 늘어진 커다란 볼이 억제할 길 없이 부르르 떨렸다. 문이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열렸다. 젊은 장교가 들어와서 한쪽으로 비켜서자 그의 등 뒤에서 땅딸막한 몸집의 거대한 팔뚝과 떡 벌어진 어깨를 한 간수가 불쑥 나타났다. 그는 턱이 없는 사나이 앞에 마주섰다. 그런 다음 장교의 신호에 따라 온몸에 체중을 실어 턱 없는 사나이의 입을 무섭게 한 대 후려쳤다.
그 타격으로 사나이는 바닥 위에 보기 좋게 나가떨어졌다. 그의 몸뚱이는 간밤하늘 가로질러 날아가 연기 위에 나동그라졌다. 한동안 그는 입과 코에서 검붉은 피를 줄줄 흘리며 기절한 듯이 꼼짝 않고 누워있었다. 의식 중에 그의 입에서 희미한 흐느낌과 띵띵대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윽고 그는 몸을 굴려 손과 무릎을 짚고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줄줄이 흘러내리는 피와 침속에 섞여 두 개의 금강난 틀니가 빠져나왔다. 죄수들은 무릎을 손으로 감싸고는 죽은 듯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덕이 없는 사나이도 자기 자리로 기어 올라왔다. 얼굴 한쪽 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다. 입은 거치 빛깔로 보기 흉하게 부어올랐고 이가 빠진 한가운데가 검은 구멍처럼 보였다. 그리고 간간히 조그만 핏방울이 제복의 가슴팍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의 잿빛 눈은 여전히 이 사람 저 사람의 얼굴을 더듬으면서 전보다도 더 죄의식에 차 있었다. 그가 마치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경멸하는가를 알아내기라도 하려는 것 같았다. 문이 열렸다. 거의 알아보기 힘든 제스처로 잠긴 해골 같은 얼굴에 사나이를 가리켰다. 101호실. 윈스턴의 옆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그 사나이는 마룻바닥에 몸을 내던지고는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모았다. 동무 장교님! 귀가 외쳤다. 저를 그리로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이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더 알고 싶으신가요? 이제 자백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제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당장에 자백하겠습니다. 조서를 꾸며주십시오. 당장 서명을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101호실만 빼놓고요. 101호실. 장교가 거듭말했다. 이미 핏기가 가신 사나이의 얼굴은 윈스턴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빛깔로 바뀌어 있었다. 그 빛깔은 잘못 보지 않았다면 분명히 짙은 초록색이었다. 나에게 무슨 짓이든 하시오. 사나이가 고함쳤다. 당신들은 여러 주일 동안 나를 굶겨왔소. 이젠 제발 그만하고 나를 죽여줘요. 총살하란 말이오. 교수형에 처하시오.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든지 내가 더 이상 불어댈 연루자라도 있을 것 같소. 그게 누군지 말만 하시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르쳐 줄 테니 그가 누구든 또 당신들이 그에게 무슨 짓을 하든 난 상관하지 않아요. 내겐 아내와 자식이 셋 있어. 제일 큰 놈이 아직 6살도 채 안 됐어. 자식놈들 전부를 내 눈앞에 세워놓고 목을 베어도 참고 보겠소. 하지만 101호실에만은 보내지 마시오. 101호실. 장교가 다시 되풀이했다. 사나이는 자기 대신 다른 희생자를 물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처럼 열에 들떠서 죄수들을 쭉 훑어봤다. 그의 시선이 턱이 없는 사나이의 으깨진 얼굴에 멈췄다. 그러자 여인팔이 뻗쳐졌다. 데리고 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요. 그는 고함쳤다. 저 사람이 얼굴을 얻어맞고 뭐라고 짓거렸는지 듣지 못했을 거요. 나한테 기회를 준다면 저 사람이 짓거린 말을 낱낱이 말씀드리겠소. 당을 배신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요. 간수들이 앞으로 다가섰다. 사나이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당신들은 저 사람이 한 말을 못 들었잖소. 그는 그 말만 되풀이했다. 텔레스크린조차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당신들이 노리는 사람이요. 나를 잡아가지 말고 저 사람을 잡아가요. 2명의 건장한 간수가 그의 팔을 붙잡으려고 몸을 구부렸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사나이는 몸을 날려 감방바닥으로 떨어지더니 벤치를 떠받치고 있는 쇠다리를 움켜잡았다.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를 냈다. 간수들이 그의 몸을 비틀어 벤치에서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그는 놀라운 힘으로 붙들고 늘어졌다. 약 20초 동안 간수들은 그를 붙잡고 잡아당겼다. 죄수들은 무릎 위에 손을 포개고 앞만 똑바로 쳐다보며 움짝하지 않고 앉아있었다.
울부짖는 소리가 멈췄다. 사나이는 기를 쓰고 매달려 있을 뿐 숨쉴 기력조차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이윽고 다른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간수가 구둣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손가락 하나가 부러진 것이다. 그들은 사나이의 발을 붙잡아 끌었다. 101호실. 장교가 말했다. 사나이는 더 이상 버틸 기력을 상실한 듯 부러진 손가락을 매맞으며 머리를 떨구고는 비틀거리면서 끌려나갔다. 오랜 시간이 흘러갔다. 그 해골 같은 얼굴의 사나이가 끌려간 시간이 한밤중이었다면 지금쯤 아침이 되었을 것이다. 그때가 만약 아침이었다면 오후가 되었을 것이다. 윈스턴은 혼자 남았다. 여러 시간 동안 홀로 있었다. 좁은 벤치에 앉아있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졌으므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자 텔레스크린으로부터 이중을 겠지 않을 정도로 걸어다녔다. 거기 없는 사나이가 떨어뜨린 빵 한 조각이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처음엔 그걸 보지 않으려고 무진애를 썼지만 이제 허기는 갈증으로 바뀌었다. 입안이 끈적끈적하고 쓴맛이 났다. 윙윙거리는 소리와 방언없는 해결의 빛이 현기증을 일으키고 머릿속이 텅 빈 듯한 느낌을 갖게 했다. 뱃속까지 쑤시는 통증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난다가는 심한 허기심 때문에 금방 주저앉곤 했다. 육체적인 자극을 약간만 억제할 수 있어도 무서운 공포가 되살아 났다. 가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오브라이언과 면도날을 생각했다. 음식이 잘 되기만 하면 방석에 면도날을 숨겨 넣어주리라는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아주 몽롱한 정신으로 줄리아를 생각했다. 지금쯤 어디선가 줄리아는 그보다 훨씬 무서운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른다. 줄리아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의 고통이 2배로 커져도 좋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윈스턴은 그런 생각을 해봤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그가 당연히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단순한 양심적인 결의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 윈스턴은 그런 의식조차 느끼지 못했다. 이런 곳에서는 통증과 앞에 닥쳐올 고통을 예감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그 고통이 더 작고 가중되기를 바란다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아직은 그런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 구둣발 소리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다. 문이 열리면서 오브라이언이 들어왔다. 윈스턴은 깜짝 놀라 일어섰다. 그의 모습을 접한 충격이 그에게서 모든 조심성을 앗아가 버렸다. 난생 처음으로 텔레스크린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자들이 당신까지도 체포했군요. 윈스턴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에 나를 붙잡아뒀지. 윈스턴 오브라이언이 부드러우면서도 해안에 찬 맹세 섞인 음성으로 말했다. 오브라이언은 한쪽으로 비켜섰다. 그의 등 뒤에서 기다란 검은 몽둥이를 든 가슴이 떡 벌어진 간수가 나타났다. 자넨 이 사실을 알고 있었네, 윈스턴. 오브라이언이 입을 열었다. 자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자네는 항상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 이제야 윈스턴은 알아차렸다. 그는 항상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온 시선은 간수가 들고 있는 몽둥이에 쏠려 있었다. 그 몽둥이가 아무데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그의 몸뚱이 위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정수리에, 뒷바퀴에, 발 위쪽에, 팔꿈치였다. 그의 성한 손으로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팔꿈치를 감싸며 뻣뻣하게 마비되어 풀썩 주저앉고 있다. 모든 것이 누런 빛 속에 폭발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단 한 차례의 매질이 이런 통증을 일으키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불빛이 밝아지면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한수가 그의 뒤틀린 얼굴을 비웃고 있었다. 아무튼 한 가지 질문에는 대답한 셈이었다. 세상에 무슨 이유로 고통에 빠진되기를 바라고만 말이냐. 고통 앞에서는 어떤 영웅도 그 어떤 영웅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못쓰게 된 왼쪽 팔을 헛되이 부둥켜놓고 영시 마룻바닥에서 몸을 비틀며 그런 생각을 곁들였다.